자, 고전문학 공부입니다. 66번째 작품 강호사시가가 되겠고요. 맹사성.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가리지 않고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제목 그대로 보자면 강호는 강과 호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자연을 의미하는 곳이고 사시는 사계절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의 사계절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미리 얘기하자면 자연 풍류, 예, 자연 친화, 자연 풍류 나타나고 여기에 이제 또 임금에 대한 예찬, 임금, 칭송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자연 친화와 임금의 덕을 예찬하는 그런 작품을 강호가도라고 그래요. 강호가도. 요거 하나의 장르입니다. 장르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임금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강호하다라고 합니다.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시조 전사수고 강호 한정가 성격은 풍류 전원 낭만적 제재는 강호의 사계절이고요. 주제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강호 가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징 계절에 따라 한 숲씩 읊고 대유, 대구, 의인법을 구사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유법이라는 것은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각 연마다 형식을 통일하여 안정감을 드러내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했다. 그래서 총 4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1수부터 4수까지 연 구성 방식이 거의 흡사해요. 단어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록상입니다. 기록상 가장 연대가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강호과도의 선구적 작품. 자, 강호과다라는 것은 요거였죠. 예, 이거를 강호과도로 합니다. 자연 속에서 임금의 덕을 칭송, 임금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강호과도라고 한다. 자, 이해와 감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하며 이를 임금의 은혜와 결부시켜 표현한 조선 전기 강호과도의 대표적 작품이다. 춘사에서는 춘사라는 것은 봄이 되겠죠. 그래서 봄 노래에서는 흥겹고 한가한 풍류적 생활을 하사에서는 강바람을 맞으며 초당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강호의 생활을 가을이 되겠습니다. 추사에서는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며 소일하는 즐거움을, 동사에서는 설경, 눈 내린 풍경을 완상하며, 완상이란 말은 천천히 감상하는 것을 완상이라고 해요. 완상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각 계절마다 한 숲씩 읊으며 안분지족하는 은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은사가 뭡니까? 숨어 사는 선비란 뜻이죠. 그래서 속세에 나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 은거하는 선비, 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각 연의 끝 구절인 역군이셨다는 작자 미상의 감군운이나 송순의 면왕정가 등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의 사상과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사대부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자, 미리 얘기할까요? 역군이셨다. 역시 군주는 임금을 뜻하죠. 은혜이시다. 이거를 역군운이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연시조에 해당이 되고 총 4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시상전개 방식은 계절의 흐름이 되겠죠. 네, 계절의 변화 또는 시간의 흐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는 평시조를 계속해서 연달아서 쓰는 것을 연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사, 봄, 사는 노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봄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일수입니다.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치능이 절로 난다. 자, 볼까요? 강과 호수죠. 자, 그런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자연입니다. 자연.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을 대유법이라고 하죠. 위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대유법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들이 대유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강호의 봄이 드니, 자, 계절은 봄입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자, 이때 흥은 어떤 흥? 자연의 흥치가 되겠죠. 자연의 흥치, 자연에 대한 흥치가 됩니다. 절로 난다. 아주 기분이 좋네요. 탕료 개변에 금리는 안조로다. 탕료는 막걸리, 탁한 술이란 뜻이에요. 탁주. 우리가 보통 막걸리를 탁주라고 그러죠. 개변, 시냇가. 막걸리, 시냇가에 금리는, 자, 금리는 쏘가리라고 그래요. 쏘가리. 그 아버님들 중에 이 쏘가리 매운탕, 민물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좋아하실 텐데, 탕용 개변에 금리너가 안조로다. 자, 어떤 소박한 그리고 풍류를 즐기고 있죠. 거창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죠. 자, 이 몸이 한가하옴도 한가한 것도 역군은 이셨다. 역시 군주의 은혜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장이 아니죠. 춘사에서는 봄 풍경 뭐 하고 있어요? 낚시하는 낚시. 낚시를 하면서 어떤 이 유유자적하고 어떤 소박한 일상 자연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임금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몸이 한가하다 유유자적. 이번은 하사. 하는 여름 하자죠. 여름 하자. 그래서 여름 노래. 강호의 여름이 드니. 자, 계절적 배경은 여름. 초당에 일이 없다. 초당은 이제 초가집이고.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화자의 거처가 되겠죠. 그치? 예, 화자의 거처. 자,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자, 일이 없다는 게 뭐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유자적, 한가하다는 얘기죠. 유유자적과 한가함. 유신한 강파는 보내느니 바람이라다. 유신, 유 있다, 신 믿음, 믿음직한 강파, 강물결은 보내느니 바람이로다. 자, 여긴 도치가 들어가죠. 도치. 바람을 보내다 이게 아니라 보내느니 바람이로다. 도치. 자, 그리고 여기 살짝 의인화도 들어가 있죠. 의인법. 왜 이게 의인법으로 보냐면 강물결을 믿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 감정 표현입니다. 때문에 의인화 들어가 있고 이 몸이 서늘하다 시원하다는 얘기죠. 이 몸이 서늘하옴도 욕구는 이셨다. 역시 마지막 부분 똑같은 부분이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여름 풍경은 역시 한가함, 유유자적이 있고 여기서의 중심 소재는 이제 강바람, 그렇죠? 강바람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가을 노래입니다. 가을.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배경 가을 나와 있고, 자, 고기마다 살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풍요로움이 있죠. 가을에 풍요로움. 소정에 그물을 실어 흘리 띄어 던져두고 소정 작은 배. 자, 요런 단어들 되게 자주 나와요. 소정이라는 말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또는 이제 고전 소설에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주 나오는 단어들,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종에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자, 이게 뭐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고기잡이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풍류, 그냥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그물을 멀리 확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슬슬슬슬 그대로 둡니다. 자,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소일거리가 뭐죠? 심심풀이로 하는 일 이걸 소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생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즐기는 거예요.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군주의 은혜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에서는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이때 고기잡이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생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풍요입니다. 풍요. 그리고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겨울이 되겠죠? 겨울.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이 남다. 자, 여러분들이 뭐 문구점에 가서 자 주세요 하면은 뭘 줍니까? 30cm 자를 주죠. 그쵸? 원래 이 자라는 개념이 30cm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때 이제 길이 단위입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가 넘는다. 자, 겨울 풍경이죠.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는 설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 풍경이라는 뜻이죠. 삿가 비껴 쓰고 삿가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사만 누역. 자, 여러분들 누역이 잘 뭔지 모르죠. 이게 이제 이렇게 갈대나 이런 풀들을 엮어서 위에 입는 옷인데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걸 누역이라고 그래요. 요런 거를 이렇게 지푸라기로 쭉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비 오는 날 입기도 해요. 비 오는 날 입기도 하는데 겨울에도 눈 올 때 입기도 합니다. 여기다 이제 삿갓까지 쓰는 거죠. 예, 이거를 누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뭐 도롱이라는 말도 쓰고는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림을 보고 왔죠? 그래서 삿갓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어떤 그 복장도 어떻습니까? 어떤 소박한 옷들이죠. 그쵸? 소박한 복장.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역시 군주의 은혜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의 노래는 이제 풍경 묘사, 설풍경, 그쵸? 눈이 내린 풍경을 얘기하고 자기가 춥지 않은 것도 임금님의 은혜다. 이렇게 감사한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태상 특징을 보면은 1수부터 4수까지 보면은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강호의 뭐뭐가 드니 뭐뭐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장만 다르죠. 중장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이 각 계절마다 이 화자가 하는 일, 그리고 이제 종장 같은 경우도 역시 뭐뭐 하음도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 형식을 통해서 운율과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춘사입니다.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치능이 절로 난다. 막걸리 시냇가에 쏘가리가 안주다.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가집에 일이 없다. 믿음직한 강물결은 보내느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흘리 띄어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을 하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가 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욕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